그래서 오늘은 누아르 개인 스토리 로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짜잔! 미니게임은 이미 다 깨웠어요. 쉿! 로그헤드도 아니야. 강령. 관중이 장면과 장면 사이를 연상할 수 있다는 걸 감독들이 깨달으면서 카메라 스토리텔링의 예술이 탄생했지. 옅은 남색 빛이 누아르의 한쪽 광대뼈 윤곽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얀 사각형이 주변을 흐르는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다. 소리를 녹음할 수 없던 것에서 소리와 영상을 따로 녹음하던 것, 소리와 화면이 함께인 것을 거쳐 이제는 디지털 편집이 등장했지. 예전에는 화면을 찍고 배우들이 후시 녹음을 따로 했잖아요. 엄청 예전 한 1900... 한 50년대? 강량도 녹초토 로그헤드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바쁠 리가 없잖아.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완전 잠겼네. 누아르의 눈동자 속 하얀 사각형 테두리가 순간 반짝거렸다. 그러게요. 엄청 쉬웠네. 근데 결국 후시 녹음해가지고 그때는 배우분들이 되게 성우 같은 역량을 가지고 계셨대요. 후시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하도 녹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녹음해버리지만, 동시 녹음해버리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내 머릿속에서 영화를 그대로 꺼내게 되려나? 아니면 화면을 관객의 머릿속으로 전송하게 되려나? 일부러 후시 녹음하는 영화들 간간이 있긴 한데요. 나 사실 망했다. 망했어요. 번쩍이는 구면 스크린 아래 수만 개의 삼원색 픽셀이 모여 만든 영상은 구부러진 유리로 인해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 응? 유리가 구부러져? 구부러지면 깨지지 않나요? CRT. 옛날 모니터. 우리 뒤에 배 엄청 나온 TV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와이드하지 않잖아, TV가. 그거 말하는 거구나. 누아르는 커서를 움직여 영상의 한 부분을 편집 소프트웨어의 타임라인 구역으로 드래그했다. 이 시절에도 프리미어 같은 게 하지만 성장하는 건 수단일 뿐 이야기의 핵심은 여전히 1000년 전 그대로야. 재밌냐 아니냐 아닌가? 요새 이야기의 핵심 재밌냐 아니냐, 도파민 터지냐 안 터지냐. 영화 하니까 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자르고 단락을 고르고 위치를 정하고 붙이지.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키보드와 마우스가 움직이면서 누아르의 커서가 첫 번째 트랙에서 두 번째 트랙으로 소스를 드래그하고 있었다. 감독이 편집도 해요? 감독 할 거 많네? 편집 보통은 다른 편집 감독이 하지 않나? 스크린에는 죽음을 목격해 가슴이 찢어지는 남자의 눈물이 환생을 목격하는 기뻐하는 눈물로 바뀌고 있었다. 환생?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누아르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응?
어둡고 조용해서 마치 초기 태아의 심장박동 같았다. 정전인가요? 작업 날아간 거예요? 케이스 쿨러가 잠시 관성으로 계속 돌았지만 이내 다른 전기 제품과 함께 조용해졌다. 정전인가? 누아르는 창밖을 내다봤다. 가로등을 제외하면 주변의 거주구역에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전이 된 것이라 전기 계량기를 살펴볼 번거로움은 덜었다. 동네 전체 정전. 그럼 내가 편집한 부분은 다 사라진 건가? 없어졌다고? 자동 저장됐겠지? 이 시대에도 자동 저장이 있었나요? 진짜 모름. 요새 프리미어도 자동 저장 좀 빡빡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던데. 이게 디지털 편집의 폐단인가? 신기술은 이런 불편함이 있다니까.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경우가 많아. 연습용 필름이라서 다행이지. 진짜 필름이었다면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누아르는 초조하게 손끝으로 몸 아래 바퀴를 두드렸다. 어도비 죽어! 이 시대에 어도비를 썼을까? 다른 거 썼을까? 탁탁거리는 소리와 손끝에서 정해지는 진동이 누아르가 상상 속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환기해 주었다. 이거 보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 켰다. 근데 예전에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툴이 굉장히 좋았대. 쓸만했대. 전 써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어지간한 중고등학생들은 다 했다는 소리가. 정식 필름이었다면 3분에 한 번씩 저장을 눌러야 해. 클립 챔프. 오, 그게 좀 가볍나봐요. 우리 컨트롤 S를 생활합시다. 근데 가끔 컨트롤 S도 눌러도 날아가 있을 때 있다. 제대로 안 먹혀서. 간단하게 마음을 정리한 누아르는 몸을 살짝 돌려 고개를 숙이고 휠체어에 대고 말했다. 촬영장 쪽으로 가자. 저 이렇게 누아르 씨처럼 좀 이 단단한 목소리라 해야 되나? 이 중년의 목소리 못 내겠어. 휠체어 바퀴의 목각 인형들이 지시를 듣고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능숙하게 누아르를 촬영장이라 불리는 방으로 데려갔다. 아니, 이 목각 인형들 움직이는 거긴 했구나. 궁에 그 최종 술식할 때만 날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화 이름이 다 색상이에요. 신기해. 찰컥. 여러 번 더듬을 필요도 없이 누아르는 어둠 속에서 문 손잡이를 정확하게 잡고 작업실 문을 열었다. 우와, 완전 본격적인데? 아정, 예비 발전기를 가동해. 아도, 불을 켜. 아도? 대답과 함께 휠체어에서 뛰쳐나온 새 목각 인형은 소형 발전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탁! 인형들 이름도 있었어. 이거 보세요. 인형 얼굴 귀엽지 않아? 목각 인형 그림자가 어둠 속을 뛰어다니며 발전기를 켜자 목각 인형 중 하나가 스포트라이트 위치로 달려갔다. 생각해보니까 공랑 목각 인형들은 존나 시끄러웠는데 얘네들은 그냥 딸깍딸깍거리기만 하네요.
어둠에 동화된 목각 인형이 주인이 있는 방향을 잘못 잡아 각도를 바꿔야 할 스포트라이트 빛이 이제 막 어둠에 적응한 누아르의 눈을 그대로 비쳤다. 누아르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눈앞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불만스럽게 찌푸려진 누아르의 눈썹이 보이자 목각 인형의 머릿속은 주인의 불만 어린 모습으로 가득 찼다. 스포트라이트를 치우려고 허둥지둥하던 아조라는 인형이 당황한 탓에 어둠 속에 복잡하게 얽힌 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선이 더 엉켜버렸다. 아, 기절 진짜. 선. 어둠 속에서 도미노가 무너졌다. 눈을 뜨면 작업실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을지 누아르의 머릿속에 훤히 그려졌다. 다른 인형들은 미처 반응하지 못해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아조도 깜짝 놀라 존재하지도 않는 블록 척추를 열심히 움직이느라 누가나 불빛을 옮기지 않았다. 누아르는 어쩔 수 없이 빛을 등지고 손으로 가린 채 겨우 눈을 떴다. 눈뽕 당했다. 눈뽕. 아. 누아르는 두 눈에 가득한 붉은색과 벽에 들이운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응시했다. 레드는 피의자 열정이야. 석양, 지옥, 따스함이기도 하지. 붉은 빛에 휩싸인 누아르는 빛을 가린 손을 내리고 활기차게 솟아나는 생각을 전부 새빨간 빛 속에 녹였다. 달각. 머릿속에 불만이 사라지자 아조는 마침내 자신의 신체 사용 로직을 이해했다. What? What? 신체 사용 로직. 그리고 붉은 불빛에 젖어있는 주인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해야 하나 망설였다. 기다려. 아조가 내민 손이 제자리에 멈추자 붉은빛 가장자리에 검은 언덕이 솟아올랐다. 불꽃, 불, 문명의 기원. 그것은 삶과 파멸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순환하며 끊임없이 성장했지. 누아르는 눈앞에 있는 단색 광경이 자신에게 발산하는 영감을 마음껏 느끼며 생각했다. 딱! 얘네들 소리 내는 거 왜 이래? 주인의 기쁨을 느낀 아조는 나른하게 바닥에 누웠다. 불, 내 욕망, 팽창과 삼킴. 누아르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손에 불씨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타오르게 한 거야. 레드 1980. 제가 가렸어요. 1980년대임? 이렇게 전문적인 줄은 몰랐는데. 하일군과 기성이 누아르를 따라 공기가 그리 신선하지 않은 방으로 들어갔다. 기성은 막대 사탕을 물고 있었는데 동그란 사탕이 이에 부딪혀 달각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굉장한 무게감이라도 있는 듯 방 안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네모는 상자, 등기 있는 상자, 버튼이 있는 상자, 이게 다 뭐죠? 기성은 이 기이하고 재미없는 방을 살펴보았다. 호기심에 먼지 하나 없는 기구 꼭대기를 손으로 두드리던 그녀가 감촉이 좋을 것 같아 보이는 버튼을 손끝으로 만지려는데 누아르가 입을 열었다. 이 설비들은 수백만의 가치가 있어. 손끝이 버튼에 멈춘 순간 기성은 시큰둥하게 혀를 찼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들어갈 때는 되도록 슬리퍼로 갈아 신도록 하고. 이게 기성이 처음 얘네들 만났을 땐가 보다. 저번에 그 제이수락하고
기성의 옷자락을 가볍게 잡아당긴 하일군은 머리를 그녀의 어깨로 기울이며 낮은 소리로 당부했다. 기성은 하일군보다 키가 약간 더 컸기 때문에 하일군이 낮은 소리로 기성에게 충고를 할 때면 머리를 기성의 어깨 한쪽에 살짝 묻었다. 기성과 눈도 마주치지 않아서 꼭 기성의 어깨에게 타이르는 것처럼 보였다. 슬리퍼는 거기 있고 정기적으로 수록해. 사이즈가 맞는 걸 골라봐. 누아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니 안에 같은 디자인의 흰색 슬리퍼로 가득 찬 살균기가 보였다. 하일군은 익숙한 듯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신고 온 부츠를 문 앞에 놔뒀다. 여기 오는 사람이 꽤 많나 보네요. 일 얘기를 할 때마다 여기로 오지. 누아르는 프린터 옆으로 걸어가 복사 버튼을 눌렀다. 아, 이 시대에 프린터도 있구나. 우리가 준 시나리오 안 가져왔어? 시나리오 보면서 얘기 나눠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 부 복사해줄게. 그러고 나서 셋이 같이 얘기 나눠보자. 테레사, 내가 전에 써뒀던 주석 먼저 봐줘. 그래. 기성은 시나리오를 펼친 누아르를 힐끗 쳐다보더니 시수는 상관도 않고 하일군을 따라 선반 위에 두 번째 슬리퍼를 가져갔다. 전에 당신이 영화 찍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어떤 걸 찍었나요? 벽에 붙은 포스터 못 봤어? 대충 얼버무리며 깔보는 듯 말하는 누아르의 말에 기성의 불쾌함이 마음속에 한층 더 쌓였다. 아, 누아르 개 싸가지잖아. 야, 너 이거 야, 너 공지 안 봤냐? 이런 거잖아. 야, 너 내가 공지 올렸는데 안 봤지? 아? 할 수 없이 그녀는 방 안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 설비들이 뭔지는 몰라도 허리를 굽혀 의미를 알 수 없는 축약된 영문을 살펴보려 했다.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마침내 낯선 설비들 사이에서 눈에 익은 물건을 찾았다. 이건 핸드카메라네요. 이렇게 낡았는데 아직도 쓰는 거예요? 기성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낡고 무거운 휴대용 카메라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건 내 첫 번째 카메라야. 10여 년을 함께해서 줄곧 못 버렸지. 10여 년. 조금 놀란 기성은 고개를 들고 누아르를 힐끗 보았다. 그녀가 알기로 그것은 유행한 지 몇 년 안 된 새로운 장난감이었으면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는 진짜 항상 개 힘들다고 하시던데, 업계 탑급 장인한테도 존나게 힘들면은 영화라는 건 대체, 그래서 영화에 미친 사람들만 업계에 남아있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만드는 게. 슈퍼 8 필름 카메라. 필름 규격 너비에 따라 명명한 거지. 내가 16살 때 나왔지 아마? 그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고요? 누아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거의 그때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 15쯤? 둘이 알고 지낸 지 그렇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기성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놓고 하일군을 쳐다봤다. 아니, 노하르와는 대학생 때 만났어. 우리 둘이 동창이거든. 아. 카메라를 한번 쳐다본 기성은 시나리오 회의를 준비 중인 두 사람을 다시 힐끔 쳐다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음료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내 인생에 영화 촬영이라는 옵션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난 그냥 평소처럼 한 여자애한테 집적되는 인간을 쫓아낸 것뿐인데 그 결과 저 이상한 두 사람에게 영화 여주인공 같다는 말을 듣게 됐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발끝부터 머리까지 기성은 방에 있는 두 사람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걱정거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 연기에 이응자도 모르는 애를 지금 데려온 거야? 그래서 얼버무리며 공백을 메웠다. 그렇구나.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했다. 몇십 분 전에 나는 고급차를 타고 별장에 들어와 다 벌어진 캔버스 신발을 벗고 당연하다는 듯 다른 계층의 말에 방에 발을 들였다. 인생은 상징적인 순간에 바뀔 거로 생각했다. 마치 전자레인지 안에서 폭발하는 달걀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얘들아, 한국어 진짜 너무 어렵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아니, 딱 며칠만 표기 다른 거 실화야? 외국인들이 그런다던데, 막 한시 써두면은 그걸 일시라고 읽는데, 왜냐, 하나랑 그러니까 서술을 읽으면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시랑 붙으면 한시가 되잖아. 아씨, 한국어 어렵다. 한국어 너무 어렵다 진짜. 정말 그 기회가 왔을 때 나 자신도 변화의 노드가 대체 어디 있는지 말하기 어려울 줄은 몰랐다. 나는 새로운 삶의 단계를 연 것 같다. 기성은 시시해지기라도 한 듯 입안에 물고 있던 막대사탕을 꺼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선 척하며 속으로 부러운 감정을 억누른 채 그 감정이 말 속에 새어나오지 않도록 감췄다. 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 같이 일하는 걸 말하는 거야? 하일구는 누아르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봤다. 아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 말이에요. 오래전 자신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을지도 모르고 하모니카 부는 걸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취미들은 삶의 유린 속에 사라져버렸다. 생계와 먹고 사는 일이 마치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서서히 다른 일들을 자신의 머리 밖으로 밀어냈다. 옥에 있는 아버지의 옛 친구가 희롱하는 걸 피해 다달이 집세를 내고 살아갔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되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취미에 젖어들 수 있었다. 자신이 소년범학교 선생님과 싸울 때 이 둘은 오남비만 걸러진 생활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아, 이거 약간 자격지심 아닌가? 이게 바로 온실 속 생활인가? 그냥 단순한 비교일까요? 그냥 쓰고 싶었어. 그렇게 계속 썼지. 기성은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하일구는 잠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듯 했다. 그녀는 대화보다는 종이에 적고 고쳐가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쪽이 더 잘 맞았다. 처음엔 그냥 말실수였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프린터 앞에 서 있던 누아르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동화 속 공주는 그 사과를 먹지 않았다고 했어. 난 생각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면 공주는 영원히 난쟁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가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계속 생각했지. 그럼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곰을 만날 수도 있고 사냥꾼을 만날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 프린터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누아르는 프린트된 시나리오 일부를 꺼내 기성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서 난 나만의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 그런 당신도 아군처럼 각본가가 됐어야죠. 자기보다 10살 넘게 어린애가 아군이라 부르는 소리에 하일구는 한 소리 하려 했지만 이내 삼켜버렸다. 만족스럽지 않았어. 그 동화책을 보면서 깨달았지. 주변 사람에게 내 스토리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보다 그림책 한 권이 더 효율적이고 멀리 퍼진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했어. 어른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으니까. 어른들은 뭘 볼까? 영화야. 이 매개체가 더 많은 관중을 거느리지. 그림책보다 대사, 음악, 정보량이 훨씬 높잖아. 그래서 난 카메라를 들고 나 자신을 렌즈 속에 풀어나갔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더라. 혹시 누아르 게임 만들래? 게임 정보량 개 많잖아. 특히 막 그 이런 비주얼 노벨 말고 뭐라 해야 돼? 3D 게임 같은 거는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누아르는 게임 기획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누아르가 옆에 있는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필름이 불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기성은 그날 밤을 기억했다. 옥중에 있는 아버지 옛 친구의 치근덕거림에서 벗어나려고 어두운 영화 감상실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촬영을 향한 열정 때문에 빛과 그림자의 극치를 추구했어요. 여명이 밝기 전에 카메라 렌즈를 떠오르는 태양에 맞췄죠. 눈부신 햇빛이 그의 망막을 태우고 특수 제작된 필름을 태우기 시작했지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새벽을 찍고 여명 속에서 죽어갔죠. 그 사람이 조금은 부럽더군요. 아니 이게 또 결국 영화 덕후임? 그런데 그럼 넌 내 영화를 본 거야. 뭐? 성덕인가? 기성 성덕임? 누아르가 말했다. 그건 내 첫 번째 영화거든. 내가 영화계에 진출하게 된 디딤돌이 되었지. 영화는 마지막에 단색의 붉은 화면에서 멈췄는데 나중에 그들은 큰 범위의 단색 의경을 내 촬영 스타일로 간주했어. 하지만 빨간색은 나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색이기도 해. 에? 어째서? 누아르 감독님? 환자의 각종 지표가 안정세를 제한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지금 환자가 혼수 상태라 질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82 블루 1982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 눈을 뜨자 통증이 순식간에 누아르를 관통하면서 눈앞에 노이즈가 꼈다. 그 노이즈 아래는 병원의 상징적인 파란색이 펼쳐져 있었다. 아, 병원이 파란색이던가?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자신이 아니었다. 영화 촬영은 어떻게 되고 있지? 영화 병상에 누운 사람이 소리를 내자 옆을 지키고 있던 조수가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누아르 감독님, 깨어나셨군요. 머릿속의 마지막 기억은 눈부신 불빛이었다. 그 다음은 무중력감과 귀를 찌르는 충격음, 유리 깨지는 소리였고 통증과 당황스러움이 가장 마지막에 찾아왔다. 물어본 거였어. 영화 촬영은 어떻게 되고 있지? 말이 공기를 타고 목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뇌로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이 답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 촬영장 쪽은 잠시 작업이 중단됐어요. 동료들이 지쳐서 버티질 못하니 먼저 돌아가시라고 했고요. 하지만 각본가들은 여전히 클라이맥스 부분 스토리를 구상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새 영화 시네필리아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떻게 해도 투자 측과 누아르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해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버전을 찍으려고 제작진이 몇 달이나 강행군 중이었다.
이제 그동안 감독님은 병원에서 잘 요양하세요. 집에 가야 해. 영화 작업실로 돌아가야 했다. 누아레는 이미 그곳에서 여러 시나리오 편성을 마쳤다. 그녀는 그곳에서 생각하는 게 더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현재 몸 상태로는 일단 병원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똑같은 말을 2번 하는 건 누아레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지르고 발버둥 쳤지만 지금 몸 상태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통증이었다.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 뇌를 찌르고 사지 끝까지 잠식해 골수를 먹어치우는 것만 같았다. 조수의 얼굴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응? 다리가 없다. 눈앞에 2다리가 가지런히 환자복을 입고 침대 위에 놓여 있었지만 누아레는 다리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는 린을 쳐다봤다. 자신과 무관한 일인데도 그녀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촬영장을 나가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리 신경이 손상돼서. 린은 누아르가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됐는지 급하게 뒷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재활 가능성이 있대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찾았고 누아르는 다시 침대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깊이 묻었다. 감독님이 혼수 상태이실 때 경찰이 한 번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감독님이 깨어나시면 다시 그 사람들과 얘기하시겠다고 했고요. 얼마나 입원해야 한대?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구체적인 시간은 감독님이 깨어나고 나서 보자고 하셨고요. 누아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차에 있던 시나리오는? 감독님 차는 지금 차량 압류 보관소에 있어요. 차에 있는 물건은 증거 수집 중이라 가져올 수 없을 거예요. 감독님 보시라고 새 걸로 프린트했는데 보시기에 괜찮으세요? 뒤에 각본가 몇 분이 새로 생각해낸 스토리도 대강 첨부해뒀고요. 일 잘하네. 진짜 일 잘하네. 시나리오를 건네받은 누아레는 모르핀 주사기의 버튼을 누른 뒤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나가봐. 리는 고개도 들지 않는 누아레를 보며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네, 푹 쉬세요. 오마이갓, 여기 재단학교 복도잖아. 문을 닫은 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듯 복도벽에 기댔다. 그리고 재난에서 살아남은 걸 축하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모여 기다리던 동료들은 린이 나오는 걸 보고 일제히 다가왔다. 어때? 마녀는 깼어? 응. 반응은 어때? 차분해. 네 앞에서 무너질 수 없는 거겠지. 네가 그 여자 앞에서 무너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있잖아. 그렇게 우리 괴롭히더니 벌 받은 거 아니야? 설마 어떤 종류가 차를 몰고 친 건 아니겠지? 아니, 얼마나 미움받은 거야? 뭐가 됐든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그 마녀가 저렇게 됐으니 우리 제작팀도 해체되는 거 아니야? 생계에 대한 걱정에 동료들의 눈빛이 일제히 린에게 쏠렸다. 아니, 그러게? 생각해보니 병원 벽이 얼마나 두껍다고 지금 바로 밖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 린 언니, 일전에 우리가 찾아봐달라고 부탁했던 거 말이야. 그 회사에서 답이 왔어? 다른 회사로 런하려고. 응, 그런데 급여가 여기보다 높지 않을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목숨값으로 월급을 받는 것보단 낫지. 신용카드 값을 못 내는 것보다도 나았고. 동료들이 거리낌 없이 불평하자 리는 고개를 돌려 문의 작은 창을 통해 병실에 있는 누아르를 바라보았다. 아니, 얼마나 직원 대우가 개차반이었으면 사람들이 대놓고 이래.
그녀는 두꺼운 베개에 기대어 빈 볼펜들을 입에 물고 재질이 약간 부드러운 볼펜 심으로 시나리오 위에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있었다. 너무 깊이 빠진 탓에 두 다리를 미처 덮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 문을 사이에 두고 방금 다리를 잃은 환자를 원망하는 건 린에게 다소 잔인한 일이었다. 요 며칠 수고들 했으니 이만 가서 푹 쉬어. 언니는 여기서 저 마녀를 돌봐야 해? 고생이네, 린 언니. 그럼 우린 갈게. 응. 간단히 인사한 후 사람들은 피곤해하면서도 다행스럽다는 듯 병원을 나섰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복도에서 뒤틀리고 변형되어 점점 무의미하고 공허한 소음이 됐다. 아니, 노아레가 이벤트에서 자기가 개싸가지 없었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아, 미친. 아, 미친. 사실 저 문이 방문이 좋지 않아서 다 들었다. 하지만 저들은 내 직원일 뿐이다.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다면 저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하든 개의치 않는다. 내가 영화를 촬영하는데 방해만 안 된다면 영화 촬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킬 순 없다. 아니 저기 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셔야. 노아르 감독님, 방금 간호사가 그러는데 수술을 마치고 린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땐 누아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두 다리는 힘없이 침대 가장자리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흠뻑 젖은 환자복이 감각 없는 그녀의 피부에 철썩 붙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다리에 감각이 없으면은 차가운 옷이 닿는 것도 느껴지진 않겠죠? 불행 중 다행인가? 척척하기까지만 하면은 물을 엎었는데 다리가 척척하기까지 해. 누아르의 이상한 모습에 린이 급히 다가갔다. 물을 좀 따르려고. 린이 가까이 가서의 병상 앞에 넘어진 보온병이 눈에 들어왔다. 헉, 뜨거운 물이야? 헉! 아니 이건 좀 다른데 난 찬물. 아니 난 찬물을 흘린 줄 알았어. 뜨거운 물은 이야기가 다르지. 오 마이 갓. 린이 가까이 가서야 병상왕 옆에 넘어진 보온병이 눈에 들어왔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니 잠깐만, 누아레가 껌스 신고 다니는 게 이런 이유 아니야? 이때 입은 화상 때문에? 뜨거운 물? 린이 다급히 보온병을 세웠다. 고개를 들어 누아레의 두 발이 뜨거운 물에 잠긴 걸 본 그녀는 다시 급하게 누아레의 두 다리를 침대로 들어 올렸다. 누아레의 발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붉게 변해 있었다. 린이 조심스레 그녀의 바짓단을 걷어올리자 새빨갛게 부은 곳이 무릎에서부터 번져 있었다. 그러면 다행인데 약간 하지만 누아르는 차분한 표정으로 린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안 아파요? 그럼 다행이긴 하네요. 100도. 우리도 끓는 물에 손가락 넣어놓으면 끓는 물보다는 온도가 낮겠다. 누아레의 다리를 본 리는 열상이라도 입은 듯한 욱신거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무 느낌이 없어. 누아레는 꼭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양 차분하게 말했다. 멍해진 린의 손에서 힘이 풀리자 누아레의 두 다리가 침대 위로 떨어졌다. 아, 죄송해요. 왜 그래? 죄송합니다. 실수로 놓쳤네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누아르는 이해가 안 가는 듯 린을 쳐다봤다. 내 차 사고가 너와 관계가 있던가? 설마! 아니요. 그런데 왜 자꾸 날 괴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지?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네.
그건 니는 입을 열었지만 감히 그 단어를 뱉을 수 없어 화제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항상 그랬다. 자신이 고치겠노라 약속하면 누아르는 더 이상 자신을 난처하게 하지 않으리라. 아우 진짜. 근데 린이랑 누아르랑 이벤스도 같이 있었던 거 보면은 그렇게 사이가 막 엄청 나쁘진 않았나 봐요. 널 탓하는 게 아니야. 알고 싶은 거지. 왜 계속 날 그렇게 보는 거야? 누아르의 얼굴에는 환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다리는 화상을 입었으며 바닥은 흠뻑 젖어 소리 없이 침대 밑까지 번져 있었다. 그건 리는 차마 누아르를 쳐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감독님이 가여워서요. 헉스. 가엾다라. 고개를 숙인 누아르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곱씹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가엾다니.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네. 옆에 있는 시나리오를 집은 누아르는 웃으며 고개를 젓더니 마지막 백지에 그 단어를 적었다. 가엾다. 그녀는 그 단어를 비웃었지만 자신을 비웃는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이게 내가 줄곧 적당한 클라이맥스를 생각해내지 못한 이유겠어. 누아르 영화에 미쳤는데요? 근데 영화업계 사람들은 다 영화에 미쳤다 그랬어. 박봉이고 힘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펜 끝이 그 단어 주위를 맴돌았다. 아,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야. 테레사였다면 분명 이런 감정을 받아들였겠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그렇지만 난 상업 영화를 찍고 있지. 상업은 바로 대다수를 의미해. 난 이런 공감을 직시해야 하고. 넌 잘못이 없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야. 자기 객관화 미쳤다. 누아르는 펜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린을 바라보았다. 그럴 필요 없어. 날 가여워할 필요 없어. 그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고로 초래된 결과는 내가 영화를 찍는데 영향을 주진 않거든. 영화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내 인생이 좌절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누아르의 표정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탓에 리는 다 자신이 상대를 동정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뻔했다. 알겠어요. 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누아르의 관점을 바꿀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하려던 말이 뭐야? 리는 빈손을 보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들어올 때 손에 들고 있던 사고 보고서를 바닥에 고인물에서 마침내 찾아냈다. 보온병을 세우면서 한쪽 탁자에 놓았는데 무심결에 다시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미 완전히 물에 젖은 광경에 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다급히 건져 올려 종이를 적신문 힘껏 털어냈다. 사고 보고서가 나왔으니 한번 훑어보세요. 축축해진 종이를 받아든 누아르는 결론 부분으로 바로 넘겼다. 그래. 내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설마 누아르 색약 있는 거 아님? 갑자기 색약 생겨가지고 누아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니 근데 감독이 색약이 하지만 내 기억엔 분명 파란불이었어. 누아르는 창밖을 내다봤다. 맑은 하늘 아래 수간이 햇빛을 반사해 조금 눈이 부셨다.
그린. 화로에서 흰 종이 뭉치가 타고 있었다. 여긴 멋진 곳이네. 누아르는 휠체어에 편히 앉아 눈을 가늘게 뜬 채 저 멀리 호수를 바라보았다. 호수 수면의 석양이 무수한 빛으로 반사되며 황금빛 점이 물결 위에서 출렁거렸다. 내가 늦었네.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네, 아군.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린 1982. 그럼 1982년에 40대면은 왜? 지금은 70대 할머니? 헉! 누아르 맛있을지도.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이런 영화를 찍고 그랬는데. 왜 옮기는데 몇 달 걸렸어요? 짜증 가득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오자 누아레는 체내 만든 눈을 감았다. 꽤 기운 있어 보이네요. 너 지금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하일군이 중재하지 못하니 가뜩이나 서로를 싫어하던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불꽃이 튀었다. 기승은 누아르를 지나 하일군의 묘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든 꽃다발을 공손하게 묘비 앞에 놓았다. 아니 내가 보니까 기성 초반부에 보니까 약간 누아르한테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난 건데 이렇게 날 미워하는 줄은 몰랐네. 그 말에 화가 난 기성은 고개를 돌려 누아르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몰랐다고요? 아군 장례식 날에 무슨 대단한 일에 붙들려 있기라도 했어요? 감정을 터뜨리는 기성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누아르는 마치 고요한 샌드백 같았다. 아니 왜 병원에 있었다고 말을 못해? 그냥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아 존나 답답해. 얘네들 소통이 존나 부족해. 이베스에서도 그렇고. 이 질문에 대답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화제,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화제로 돌리는 게 나아 보였다. 무덤 앞에 꽃은 다 네가 놔둔 거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여기 와서 위선적으로 굴 자격 따위 없잖아요. 그럼 너는? 기성의 눈이 흐려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누아르를 등졌다. 난 그냥 속죄하러 왔어요.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C07의 결말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웅크리고 앉은 기성은 차가운 묘비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사면 귀소. 더 빨리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든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저 사면 귀소가 아주 난장판을. 하지만 지금은 뭘 어떻게 해도 너무 늦어버렸지. 누아레는 목각 인형을 시켜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따뜻한 손바닥이 기성의 어깨를 살짝 덮었다. 네 탓이 아니야. 우린 그녀를 위해 많은 걸 막아주었어. 만약 테레사가 C07을 향한 외부의 기대를 직시했다면 그 성격에 자기 감정만 더 소모했겠지. 아니 내가 보기에는 기성은 F고 누아르는 T야. 그러니까 완전 극단. 근데 얘네들이 막 F50, T50인 성격이 아니고 그냥 기성은 F100이고 얘는 T100인 거지. 그러니까 말이 통할 리가 있나. 위로하는 방법이 다른 걸. 위로한다 치고 말하면 존나 화나게 만드는 그런 관계 아닐까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익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텐데. 누아레의 말에 기성이 주먹을 꽉 쥐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분노로 떨렸다. 그럼 아군의 목숨으로 바꿨어야 해요? 봐봐 화내잖아. 화내잖아. 이거 서로 너무 속성이 달라. 속성이. 분노에 친 기성은 어깨에 있는 손이 누아르의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누아르의 손을 힘껏 쳐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의 거리를 벌렸다. 아군은 이런 결말이어서는 안 됐어요. C07도 마찬가지고요. CO7은 그런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 엔딩은 당신들의 헛된 꿈일 뿐이야. C07이 아니고 CO7이라고 말해야 되는구나. 어허. 기성은 할군의 검은 묘비에 붙어있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아군은 나한테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쥐새끼처럼 살았겠죠. 틀린 건 아군이 아니라 당신들이야. 뉴아트를 떠나겠어요. 기성은 누아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그녀가 묘비 사이의 오솔길에서 빠르게 멀어져가고 길가의 낮은 관목들은 가볍게 흔들렸다. 아 근데 테레사도 존나 머리 아팠겠다. 맨날 만나면 첫 싸우는데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직장에서 첫 싸우고 앉아있어봐. 근데 중재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어. 다른 직원들은 다 급이 낮아. 와.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숨 막힌다. 여기 직장 상황. 원래 대표 이상은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친구이자 동업자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기성 할 뭐였지? 아무튼 테레사 할군. 근데 10살 기성이 10살 어리면서 아군이라고 부르는 거 진짜 웃기긴 웃기다. 지가 더 어림도. 시선을 거둔 누아르는 피곤한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왜 지금 왔지 누아르? (2개월) 전 시네필리아 촬영 기간. 영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를 떠올린 누아르는 이내 거칠게 핸들을 내리쳤다. 또 시장에서 먹힐지 아닐지의 문제군. 이거야말로 주인공의 가장 멋진 감정 표출이잖아. 감정. 또 감정이야. 너는 감정을 몰라. 누아르 너는 사람의 감정을 모른다. 누아르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번화한 구간이라 이따금 차들이 누아르 곁을 쌩쌩거리며 지나갔다. 더 세워놨다간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와서 딱지를 붙일 것이다. 하지만 보름 동안 거의 매일 4-5시간밖에 못 잔 누아르에게 당장 새 영화 시네필리아의 스토리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보름 동안 거의 매일 4-5시간밖에 못 자면 거의 신경증 오는데요. 잠 좀 재워라. 난 어떻게 할까? 테레사. 이름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누아르는 하일군의 죽음을 한층 더 실감했다. 하일군의 사망 소식이 누아르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새 영화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잠시 충격을 받은 그녀는 곧 도피하듯이 온 정신을 새 영화에 쏟았다. 아니 세상에, 병원에 있어서 못 간 거 아니었어? 그냥 현실 도피했어? 세상에. 다시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일군의 장례식이 끝난 뒤였다. 그때 누아르는 제작진과 주인공의 하이라이트 분량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있었다. 이니 그녀의 스케줄에 하일군의 장례식 시간을 적은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테레사를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레사도 다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을 텐데 정말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테레사, 내 말 듣고 있어? 테레사!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음에 누아르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뭐 하는 거냐? 습관적으로 글로브 박스를 만졌지만 안에는 빈 담뱃값밖에 없었다. 누아르는 역겨운 담뱃값을 차 밖으로 던졌지만 이내 곧 다시 뛰쳐나갔다. 아니 저기요.
쓰레기 무단투기 좀 어? 다급히 담뱃값을 주워든 누아르는 빈 담뱃값에 구겨진 금박지를 말아 입에 물었다. 하지만 그림에 떡인 담배 냄새에 그녀는 더욱 짜증이 나서 차 문을 세게 걷어찼다. 응? 언제 차에 놓인 건지 모를 시나리오가 뒷좌석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누아르는 그 시나리오를 집어들었다. 시네필리아는 영화시장에 순응한 산물로 소재도 참신하고 거물급 인물들까지 모였지만 누아르는 항상 실패한 시나리오라고 느꼈다. 이전에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받으면 먼저 테레사와 각자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모여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제 시나리오에는 자신의 필적뿐이었다. 시나리오가 결정됐을 때 하일군은 이미 자신과 갈라섰고 다시 들은 소식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누아르는 테레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게 다였으며 당시 촌스럽지만 수려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니 그러게 왜 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썼다 하는데 그걸 이런 거 쓰지 말고 라는 말을 했어. 그 뒷모습의 주인이 자신은 홍콩에서 왔다고 알려준 후에야 누아르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곳에서 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로 줄곧 그녀를 테레사라 불렀다. 하일군이라는 이름을 언제 들었는지 누아르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테레사는 하일군인일 뿐인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묘비에 있는 이름이었고 여기 남은 건 하일군뿐이었다. 테레사는 진짜로 죽었다. 나 좀 다시 도와줘. 있을 때 잘하지는. 테레사는 이미 죽었고 자신의 행동 역시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누아르의 마음속에 충동이 일었다. 예전처럼. 예전에 우리 집 작업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엔진이 켜지면서 차 전체가 떨렸다. 테레사의 묘지로 가서 주소 좀 찾아줘. 린이 내 스케줄표에 표시해놓았을 거야. 말을 들은 목각 인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곳을 지져 누아르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좋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자 엔진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굉음이 났다. 아니 이 인간 배기통 개조했나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누아르는 연기와 먼지 사이를 빠져나와 곧 밤의 장막이 내려앉은 아스팔트 도로꽃으로 사라졌다. 나 이런 소리 내는 스포츠카들 너무 싫어요. 에이. 완전 마우라 개조했다고 이거 100% 개조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고 또 너무 흥분한 탓에 빨간불을 파란불로 보고 말았지. 그리고 쾅! 미풍이 불어와 화로 속에 흰 종이가 뒤집어졌다. 백지 반대편에는 첩자라는 단어가 누더기처럼 프린트되어 있었다. 타다 남은 종이에는 누아르가 적은 것도 남아있었다. 드디어 여기 왔네. 넌 좋은 사람이야.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면서 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미소를 지은 채 사람들 뒤에 서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만들어. 네가 죽고 나서야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어. 하지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하지? 화로 속의 물이 하얀 종이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검은 안에와 회색의 재 속에는 붉은 실이 뒤섞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르쳐줘. 열기에 밀려 위로 날아오른 불똥이 짙은 녹색빛과 물결이 반짝이는 따스한 오렌지빛을 넘어서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스포츠카 탄 걸까요?
너무 시끄러웠어. 하긴 잘 나가는 영화 감독 정도면 그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 소파 위 시나리오가 쌓여있는 것이 꼭 누에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전화 좀 받으세요. 신문 제목은 시네필리아 대실패, 흥행 참패 누아르였다. 아, 받기 싫은 전화구나. 이건 예술살롱의 전화가 아니다. 수차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감독은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린,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심지어 오는 길에 서류 더미가 떨어진 듯 했다. 맞아요. 좀 밟아야 저 소리 나지 않나? 무슨 일이세요, 누아르 감독님? 요새 계속 그 보라색 옷을 입네? 전에 그 옷은? 너무 낡아서요. 이제 안 입어요. 참 마음에 들었는데. 왜? 저거 보라색이라고 할 수 있나? 퍼플 1984? 방금 누구 전화였어? 평소처럼 그냥 장난 전화였어요. 말을 마친 이는 자신이 언제부터 장난 전화에 무감각해졌나 싶어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오늘 신문이에요. 이건 감독님이 재미없어하는 회사 문서고요. 이건 린이 편지 봉투를 들여다봤다. 협박 편지네요. What? 흥미를 느낀 누아르는 소파에서 자신을 일으켜달라는 뜻으로 린에게 손을 뻗었다. 어디 봐. 부디. 누아르 씨. 안녕하세요. 이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내일까지 1, 2, 3, 4... 0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이 계좌에 넣으세요. 기한은 4일 전? 4일 전? 안녕하세요, 누아르 씨. 제 가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으시면 1억을 제 통장에 넣으세요. 국민 린. 네, 이미 4일 지났대요. 사흘이면 3일인 것 같은데? 사흘이니까 3일. 원망 섞인 눈으로 린을 본 누아르는 이내 편지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칙칙한 사진 한 장이 편지 봉투 속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아, 진짜 한국어 어렵다. 그거 행정 쪽에서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파쇄기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카메라맨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영원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덜 헷갈리긴 하는데 리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아니지. 적어도 신문에서는 볼 수 있겠네요. 이 사진이 뭔데? 그녀는 능숙하게 신문 더미 속에서 연애 신문을 꺼내 라면 용기와 폐지 더미를 눌러 누아르 앞에 책상 위에 평평하게 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아르 두 사람은 신문 모퉁이에서 누아르의 그 사진을 찾아냈다. 전 유명 감독의 야간 근무 직원. 목각 인형이 모진고 처리당하다. 얘 뭐 개그해? 이게 사진 자체도 선명하지 않은데 신문에 인쇄되니 더 흐릿했다. 린의 눈에는 어두컴컴한 바탕색이 조명의 흰 점 같은 것만 보이고 다른 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내 스캔들도 고작 이 정도 찌면밖에 차지를 못하네. 아니 얘네들 목각 인형이 찍어가지고 협박 편지 오는 거 아님? 지들이 찍어가지고? 인형권을 보장하라. 누아르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재어보았다. 아정보다 더 작잖아? 전 직원이 폭로한 걸까요?
아니, 그쪽에서 내가 아정팀을 지도해 영화 찍은 걸 사진으로 찍은 것뿐이야. 재미없기는 움직이는 목각 인형일 뿐이잖아. 누아르는 시시한 듯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갔다. 또 무슨 특종이라도 캐는 줄 알았네. 차라리 그 서류 더미를 보는 게 낫겠어. 새로운 영화에 관한 기획서예요. 표정을 보니 그들이 투자를 거절한 모양이군. 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아르가 웬일로 조용했다. 그녀의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한 린은 왠지 마음이 아팠다. 아무래도 영화 몇 편으로 적자를 냈더니 명감독이라는 호칭도 안 먹히는 모양이야. 누아르는 벽에 있는 트로피를 보며 작게 웃었다. 흥행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것들도 몇 안 남은 식기밖에 안 되네. 점심때는 이걸로 스프를 먹어야겠다. 저 창을 든 건 포크로 쓰고 좀 무겁긴 하겠어. 그리고 저 네모난 건 촛대로 쓸 수 있겠군. 누아레는 영화로 받은 트로피들에 마음대로 직책을 부여했다. 트로피들은 책장 가장 높은 곳에 놓여 있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먼지가 쌓였다. 누아르 감독님, 농담은 그만하세요. 하지만 누아르는 대답 대신 그 트로피들을 굉장히 소중한 듯 바라볼 뿐이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트로피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커튼 사이로 비치는 석양에 노출되면서 사진 한 귀퉁이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사진은 정중앙에 누아르와 하일꾼, 기성 세 사람이 활짝 웃으며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사진 밖 당시 상황은 누아르의 눈앞에 제작진이 세 사람을 애워싸고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이기양양했다. 그것은 CO7 시리즈 영화로 받은 첫 번째 상이었다. 그때는 정말 대단했지. 그런데 시네필리아는 흥행은 꼴찌인데 트로피는 오히려 3개나 돼. 호평은 받았지만 흥행은 실패라니. 아무 소용도 없잖아. 약간 누아르 이건 느낌이 예술하는 사람들 특유의 그건 같은데?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텐 재미없지만 예술하는 사람들한텐 재미있는, 와 이게 이렇게 이런 연출이 이러면서. 잠시 침묵에 잠긴 누아르는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떼줘. 저 사진 좀 떼줘린. 옆으로 걸어간 여조수는 사진을 떼어내 휠체어에 앉은 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줘. 회사, 트로피, 집, 차 전부. 대신 그 영화 작업실에 있는 물건은 남겨두고. 감독님은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고용주에서 피고용인으로 바뀌는 것뿐이야. 불황자가 된 것도 아니잖아. 나에겐 이 사무실과 소파도 있는걸. 누아레는 호기롭게 소파를 두드렸다. 여조수는 놀란 얼굴로 자신의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는요? 마련한 돈으로 화요춘의 일에 시작 자금을 삼을 거야. 진심이세요? 누아레는 조금은 아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네필리아, 명명, 스멜라의 얼음, 내리 3편을 손해봤어. 다시는 누구도 다시는 나한테 베팅하고 싶지 않을 거야. 이대로라면 영화계를 떠나게 되겠지. 내겐 이 영화가 필요해. 이 기회를 잡아 세상 사람들에게 누아르를 증명할 거야. 돈이 부족하면 자금을 모을 때까지 소개를 받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할 거고. 리는 강한 어조로 말하는 누아르를 바라봤다. 겉은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사고를 통해 영화를 찍을 기회를 얻겠다니 3년 전에 그녀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은연 냄새나 맡으며 2차원 세계 속으로 빠져들 생각만 했다. 아, 역시 사회성 제로였어. 하지만 그녀는 밖으로,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누아르 감독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누아르는 린을 향해 웃으며 휠체어를 밀고 창가로 갔다. 아군이 떠난 후에야 내가 예전에 얼마나 그녀에게 의지했는지 깨달았어. 아군이 없어졌으니 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가진 자리로도 지킬 수 없게 됐지. 사교 활동 같은 걸 테레사가 다 해줬구나. 사람들이 시선 속에 남아있고 더 큰 무대에 오르려면 하일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 영화는 내 열반의 증거야. 그러니 전 재산을 걸고 반드시 촬영하겠어. 이게 내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창문 유리에 누아르의 미소가 비쳤다. 하지만 린의 눈에 그건 절대 선량하고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반응을 살피면서 계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누아르가 고개를 숙인 탓에 더 이상 유리창을 통해 그녀의 표정을 엿볼 수 없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참, 그리고 여기 병원에서 보낸 편지도 있어요. 의사는 여전히 감독님이 재활 치료를 끝내기를 희망해요. 탁자 위에도. 나 망할 인터넷 때문에 누아르가 뒤를 돌아봤을 땐 리는 이미 사무실을 나간 뒤였다. 가십신문 위에 놓인 건 아쿠아블렛의 편지였다. 병원이라. 편지 봉투 색깔은 오늘의 하늘색과 아주 비슷하네. 창가에 앉은 누아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린의 답을 기다렸다. 석양이 지고 하늘이 어두운 주황빛으로 변할 때까지. 감독님, 왔구나. 누아르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화요춘일 크랭크인 날짜 정하실 수 있게 됐어요. 기지개를 켠 누아르는 곧 손으로 아쿠아블루색 편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의사한테는 일단 기다려달라고 해.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난 녹초가 아니다. 난 공랑보단 똑똑하다. 나 어디까지 했지? 아쿠아블루까지 했나? 잠깐, 나 바보가 아니라고 해놓고 나 자기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밝고 향기로운 로비에서 한 온화한 간호사가 꽃차 한 잔을 누아르 앞에 낮은 탁자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벌써 6개월이나 기한을 넘기셨어요, 누아르 씨. 간호사의 말은 설탕처럼 달콤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누아르의 귀에 살살 녹아내렸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 영화 촬영으로 바빠서요. 화요춘이 일이 개봉하고 리는 마침내 누아르를 병원에 데려왔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부르실 거예요. 네. 누아르의 대답을 들은 간호사는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접수처로 돌아갔다. 사립병원이지만 진료실 밖에는 대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근처 좌석이 닫혀서 복도 끝에 여자 몇 명이 벽에 기댄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변을 돌려본 누아르는 린을 향해 휠체어의 빈 곳을 두드렸다. 좀 앉겠어? 누아르의 미소를 본 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예전의 모습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랬다면 카메라맨이랑 알리사도 지금 여기 없겠지. 헉! 사회화가 됐어? 감독님을 찾아갔어요? 누아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협력 파트너였는데 크랭크인 행사에서 그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
요약하자면 그 사람이 그들의 이력서를 받았지. 하지만 결국 어쨌든 남았잖아. 리는 누아르의 미소에서 거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거의 모조리 숨겼다. 누아르 씨, 들어가실게요. 그럼 부탁할게요. 누아르가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가 자연스럽게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누아르를 진료실로 밀어넣었다. 금방 나올게. 누아르는 고개를 돌려 린에게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말을 건넸다. 테레사 살아서 사람 만들어주지. 사진상으로는 잘 낫고 있네요, 누아르 씨. 두꺼운 안경을 낀 인사가 엑스레이 필름에 판독등에 걸고 누아르가 잘 모르는 뼈들을 가리켰다. 상태를 봐서는 일부 수술과 재활 훈련을 통해 사실상 보행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알게 된 바로는 줄곧 재활 훈련을 거절하고 계시다던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누아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왜 거절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겐 이게 필요해서요. 의사가 이해해야 하는 기색에도 누아르는 감각이 없는 두 다리에 손을 얹고 치맛주름을 매만졌다. 나한테 있어. 제게는 일종의 경고 표시와도 같습니다. 절대 예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고 일깨워주죠. 진료실에 핸들에 하프엠 주고 내림 나장조가 있는 듯 없는 듯 흘러나왔다. 유일하게 들려온 하프의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누아르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쿠아 블루. 아쿠아 1985. 화요춘 2일 촬영 현장. 컷. 누아르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을 받던 남녀 주인공이 꽉 껴안고 있던 상대를 놓자 현장이 떠들썩해졌다. 물 배달, 메이크업 수정 등 다양한 스태프들이 카메라를 가로질러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구석에 있는 텐트에서 누아르는 조감독과 함께 모니터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눴다. 누아르가 스크립터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스크립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확성기를 들고 촬영장 중앙으로 달려갔다. 촬영 끝났습니다. 아, 예! 드디어 강행군이 끝났다. 촬영 종료 소식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지만 몇몇 사람들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촬영장 한 귀퉁이에서 꽃을 들고 남녀 주인공 앞으로 달려간 두 스태프가 주인공들에게 꽃을 선물하고 촬영 종료 기념사진을 부탁했다. 소품팀 직원들에겐 마무리 작업에 남아있었다. 그들은 대나무 사다리를 옮겨 촬영장에 세팅된 것들을 정리하고 점검하기 시작했다. 비계일까요? 알리사도 감독이 있는 텐트로 돌아가 스크립터의 마지막 남은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촬영장 중앙으로 달려갔다. 누아르 감독님이 오늘 저녁 경화로에서 파티를 준비하셨어요. 촬영하느라 고생했으니 다들 잘 먹고 잘 마시자고 하셨습니다. 우와, 사람 됐어.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녁에 파티가 있다는 말에 촬영장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촬영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던 누아르는 옆에 있던 린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느낌이 어때? 아주 좋은 신년 코미디 영화네요. 감독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상업 영화에 더 가까워졌어요. 아니, 촬영장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어본 거였어. 스태프들이 린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촬영장이 조금씩 깨끗하게 정리됐고
그렇게 촬영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여긴 예전에 시네필리아 촬영지였어. 시네필리아를 찍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생명력이 넘치는 촬영장이에요. 감독님의 변화가 모두에게 영향을 줬어요. 옛날엔 그렇게 표독했으니까 아무래도. 누아르는 고개를 숙인 채 치맛주름을 매만졌다. 그래? 괜찮은 것 같네. 누아르의 손가락이 치마 옷감을 소중한 듯 문지르고 있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녀의 모습에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건지 순간 분간하기 어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실에서 나온 누아르는 미소를 지으며 린에게 진료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다시금 린을 뒤덮었다. 촬영장에 있을 때와 같았다. 일어섬을 설 수 없는 두 다리가 감독님에게는 일종의 일깨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나한테 이건 일종의 균형 혹은 탓이야. 난 이걸로 예전처럼 타인을 무시하지 않고 혼자 나만의 세계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일깨워줘야지. 누아르의 손가락이 치맛주름을 쓰다듬고 있었다. 린은 예전에 자신이 느낀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걸 통해 기억할 거야. 내게는 너희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아군이 죽은 뒤 내가 치른 대가도 기억할 거야. 누아르는 자신의 다리에 감사하고 있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그래서 재활 훈련을 거절했어. 그리고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이건 내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짜 누아르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몸 정도는 나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린, 네가 나 때문에 옷을 팔아야 할 정도로 궁핍해졌잖아. 왜 그때 떠나지 않는 거지? 아, 판 거야. 갈색 옷을, 전 옷을 팔아서 못 입게 된 거구나. 눈치채셨군요. 그 옷은 아주 예뻤어. 팔아야 할 만큼 낡지도 않았고. 누아르가 말하는 건 크랭크인 날짜가 정해졌던 그날이었다. 린은 누아르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영화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영화에 배신당할지 아닐지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답은 얻었고? 진짜 누아르도 진짜 기센 녀석 같다 완전히. 이러는 거 보면. 누아르는 린을 토닥이며 홀로 휠체어를 밀어 병원 밖으로 나갔다. 바퀴에 반사된 황금색 빛은 조금 눈이 부셨지만 린은 빠르게 그녀를 따라갔다. 하일과 목각 인형들이 달리는 발소리가 조금씩 멀어졌고 곧 적외선 센서문이 닫히며 완전히 사라졌다. 아, 저 키가 작아가지고 적외선 센서가 종종 안 먹어요. 그래서 종종 열받아요. 미안하지만 나 대신 의사랑 얘기해주겠어? 또 심리상담 일정을 잡네. 아, 알겠습니다. 한때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린을 만족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간 좀 비틀렸는데? 약간 비틀린 만족감 아니야 이거?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좀 무서운데?
조금 린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럼 올해 최우수 감독상 후보에 오른 영화를 발표하겠습니다. 왕장맥의 100년 나그네, 허유경의 브로커, 누아르의 거리 너머의 그림자. 최우수 감독상 수상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거리 너머의 그림자의 누아르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골드 1988. 다시 제기했네요. 시상 하루 전. 시시하다고. 시나리오를 바닥에 집어던진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곧 누아르가 초조한 모습으로 휠체어 바퀴를 두들겼다. 왜 죄다 태어날 때부터 본 것 같은 느낌이지? 이런 타입의 영화는 이미 많지 않나? 알리사가 이미 한 번 걸러낸 시나리오들이긴 한데 마음에 드는 게 없으세요? 직업이나 성별을 바꾼다고 새로운 시나리오가 되는 게 아니야. 심지어 일부 캐릭터들의 연결성 다 뒤엉켜 있어. 오로지 올해 박스오피스 1위를 억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너무 많아. 나도 보기 지겨울 정도니 관객들도 금방 피로감을 느낄걸? 같은 패턴으로 가려면 적어도 30년을 기다려야지. 우리 세대가 늙고 새로운 시대가 잘하면 그들은 보지 못했으니 그때 보여주면 되겠네. 아이. 누아르가 손을 젓자 책상 위의 시나리오들을 한데 모아 검은색의 거대한 쓰레기 봉투 속에 그대로 집어던졌다. 작가들 대답은 왔어? 회사의 각본팀 이야기였다. 누아르의 영화가 다시 대중의 눈에 들면서 그들은 여러 곳에서 제의를 받았다. 그 중에는 영화사도 있고 영화계에 발을 들인 적은 없지만 한몫 챙기라는 재벌 그룹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비밀 지하 세력도 있었다. What? 아니요. 그런데 경찰 수사극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경찰 수사극이군. 경찰들이 참 바쁘네. 감독님도 바쁘시죠? 시나리오 보는 시간을 짜내려면 오늘 8개 회의에 참여하셔야 해요. 그중 3은 시간이 겹치고요. 응? 회의 3개 시간이 겹친다고? 첫 회의는 시작한 지 17분이 지났네요. 노아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니네가 혼수를 뺏기고 말았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는 알지만 지금 감독님은 회사 영화부 총감독이시잖아요. 새로 계획하는 영화를 평가하는 게 감독님 직책이고요. 이젠 보고해야 할 사장님도 계세요. 좆된 건가? 입을 반쯤 벌리고 뻐끔거리던 누아르는 이내 하려던 말을 바꿨다. 좋아. 적어도 장난 전화에 대고 말하는 것보단 낫지. 누아르는 손을 저으며 휠체어를 밀고 자기 사무실에 나갔다. 중간 관리자는 힘든 법이네요. 늦은 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가 끝나고 누아르는 혼자 회사 옥상에 앉아 있었다. 도시 등불이 가물거리고 네온 사인은 규칙적으로 반짝거리며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누아르는 그들의 번영만 볼 수 있을 뿐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감각기관의 결핍은 오히려 경치를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다. 누아르는 별이 빛나는 밤을 바라보며 상의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는데 한 여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누아르 감독님?
손이 움찔한 탓에 손끝에 쥔 담배가 옥상 아래로 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 아이 또 무단 투기해. 저게 마지막 담배였다린. 누아르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왜 아직 안 갔어? 회의 자료를 정리하느라요. 밤이 늦었어. 얼른 가. 나도 내 자신에 관한 일을 좀 생각해도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영화에 가는 거지. 아직도 생각할 게 있어요? 누아르는 바로 대답하는 듯이 야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여긴 국제적으로 번화한 휘황찬란하고 호화로운 도시지만 이곳에 앉아있으면 이 도시를 거의 한눈에 볼 수 있어. 이곳엔 수많은 꿈이 있지. 고군분투하는 청년은 출세하기 위해 쓰디쓴 인생을 견디면서도 운명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운이 좋은 녀석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 시야 끝 맞춰놓는 그 윤곽만 보이고 빌딩 너머 더 먼 곳에서는 녹색 레이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아마 지금 감독님과 같은 심정이겠죠? 만족스럽지 않아. 맹렬한 불길은 결국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다. 니는 옆에 있는 누아르를 바라봤다. 그녀는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지겹다. 내 작품은 태평양을 건너 저 바다 끝까지 가야 하는데 말이야. 이 작은 곳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아직도 영화가 나를 저버릴지 아닐지 궁금해? 네. 니네 대답은 빠르면서도 담담했다. 저도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 누아르랑 린이랑. 감사합니다. 누아르는 휠체어를 밀며 시상대로 올라갔다. 시상자가 마이크 높이를 미처 조절할 겨를이 없어서 누아르가 초반에 했던 말 몇 마디는 들리지 않았다. 심사위원분들과 제작진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와, 사회성 고트됐어 지금. 제가 돌아왔습니다. 처음 이 시상대에 올랐을 때보다 많은 걸 얻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곳이겠네요. 누아르가 휠체어를 두드리자 무대 아래에서 호의적인 웃음소리가 울렸다. 아주 튼튼하고 일위를 중시하는 파트너입니다. 누군가와는 다르죠. 일부러 잠시 멈춘 누아르는 관중석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것을 포착한 후에야 다시 말을 이었다. 친구의 죽음, 교통사고, 마비. 요 몇 년간 저는 아주 어려웠고 오랫동안 막막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저를 의심했고 또 저를 떠날 것을 선택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줄곧 인생이 무수한 경험의 단면으로 이뤄진 거로 생각했어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제 인생은 이미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건 제가 해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한 거겠죠. 누아르는 무대 아래 얼굴들을 내려다봤다. 그 중에는 아는 얼굴도 많았지만
모르는 얼굴이 더 많았다. 하지만 누아르는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진작에 낙심해서 이 업계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다시 이기양양한 여성 감독으로 돌아와 있었다.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설마 새 영화 찍는다고? 제가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지켜봐 주세요. 누아레는 무대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들은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다. 헐리우드. 그럼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오, 이 자신감 뭔데? 사람들의 환석 속에서 누아르는 시상대를 떠났다. 그리고 30분 후 그녀는 린과 함께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나타났다. 한 번 더 봐. 누아르는 비행기 창문 가림막을 위로 올렸다. 열 몇 시간 후에 우린 미지에 도전하게 될 거야. 준비됐어, 린? 아, 나도 미국 가야 되는데. 굿나잇. 린의 대답에 누아르는 안대를 벗고 편안한 자세로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묻었다. 아, 안대도 가져가고 목베개도 가져가고 그래야겠다. 굿나잇.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내자 약간의 무중력감이 느껴졌고 빨간불이 켜지면서 밤의 장막 속으로 멀어져갔다. 굿바이, 굿나잇. 뚜비 컨티뉴드. 잠깐만, 나 화이트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 화이트가 끝이죠? 이게 있어가지고. 엄마, 이것 봐. 나 승마 배웠어. 아, 승마 비싼 취미인데. 그래, 대단하네. 진짜 왜 하나 남아있지? 엄마는 날 좋아했다. 그건 확실하다. 엄마, 이건 내가 그린 거야. 잘했어. 착하네. 언제나 온화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날 대했고 항상 나를 격려하며 칭찬해줬다. 엄마, 내가 새로 배운 피아노 곡 좀 들어줘. 연주해봐. 엄마는 아저씨 아줌마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얘기하면서 들을게. 하지만 나는 항상 느꼈다. 엄마는 내 자아를 들여다보려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좋다라고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듯 보였다. 아, 딸이 좋아한다는데 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엄마, 아침에 주방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왜 그러니?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눈이 나를 주시하며 내가 할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주방 아주머니 있었던 거 보면 진짜 좋은 집안에서 컸나 보다.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다. 엄마의 관심을 계속 내게 머물게 할 갈고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건드려 엄마가 결코 직시하려 하지 않았던 내 자아를 보여주기로 했다. 아주머니가 아침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대. 응, 그런데? 아주머니는 왔던 길이 따라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대. 엄마의 주의력이 흐트러지더라는 것 같았다. 아마 이야기의 수수께끼를 알아맞혔기 때문이라. 그런데 나는 소리를 높였다. 엄마의 관심을 끌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뒤집을 걸 생각해내야 했다. 다시 보니 주머니가 찢어져서 지갑이 바지 안쪽으로 떨어졌던 거더라고.
그럼 애초에 지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사실 이건 내가 어젯밤 꾼 꿈이야. 전부 지어낸 이야기였다. 나는 거짓말로 엄마의 관심을 끌었고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덮었다. 어머, 그런 건 다음부터 일찍 말하렴. 오 세상에. 미리 말했다면 무엇으로 당신은 관심을 살 수 있었을까? 관종이었구나. 엄마는 일로 엮인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듯 자리를 떠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머니기만 한 게 아니었다. 사업가이자 사장이자 인수자였다. 여러 가지 빛깔이 모여 만든 화이트. 그리고 색깔이 가장 돋보이게 하는 화이트이기도 해. 이 화이트가 없다면 레드는 드러나지 않아. 쉬. 이건 그녀 자신도 몰랐던 일이야. 화이트 1991. 눈을 가려버리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전기가 들어왔네. 하얀 백열등이 갑자기 온 방안을 밝혔다. 지금 이 영화 작업실은 예전에 팔아버린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첫 번째 영화. 옛날에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휠체어. 인생의 프로파일처럼 물건 하나하나가 여기 놓여있지만 이걸로는 아직 한참 부족해. 진정한 나를 구성할 수 없어. 누아레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자신의 짧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감았다. 파란불, 청신호의 은유로 충분한 건가?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아니면 색깔이 등장하는 순서를 바꿔야 하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무덤 앞에서 기성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데 누아르의 왼손이 대수롭지 않게 앞으로 흔들자 목각 인형이 휠체어로 돌아갔다. 내가 이럴 때만 아군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인가? 생각에 잠긴 그녀는 컴퓨터 앞으로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다. 아까 그게 다 뭐였다고 생각해? 추억? 아니면 이야기? 넌 믿어? 누아르가 컴퓨터 전원을 켜자 붉은 빛이 누아르의 얼굴을 덮었다.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야기의 독자는 너야. 모든 것이 네 판단에 달려있어. 어? 오. 마지막 퍼즐 한번 해볼까요? 와, 뭐지? 진짜 근데 누아르 되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요? 아니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아, 빨간색을 좀 밀어야 되나? 밀리나? 밀리네? 이거를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파란색을 떨궈야겠는데요? 딸깍. 아이. 됐다. 아, 잠깐만. 아! 바본가? 바본가? 이거 근데 미니게임 원래 배경 없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 되지 않나? 아, 잠깐만, 이러면 또
이거 한 칸 밀어야 되는 거 맞긴 맞네. 딱 이렇게만 밀고 이거 올라가는 거 왜 이렇게 하찮은지 모르겠어요. 초록색 짝깍 잠깐만 원래? 이거를 올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하고 있어요. 이거 맞나? 아하. 아, 오케이. 알겠다. 이거 살짝 밀고 알래? 알라? 아 이렇게 반만 미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밀고 빨간색을 미는 거지. 그리고 아, 나 천재 역시. 굿. 아주 좋아요. 녹촉. 아, 놀릴 겸 녹초콘으로 놀려라. 부들부들. 진짜. 녹초콘 만든 건 사실 수불제가 아닐까요? 끝이네? 뭐 없네? 보상 없어? 아, 여기까지. 노아르 개인수였습니다.